안녕하세요. 배민 커머스 프론트엔드 진화를 발표하게 된 마광희입니다. 저는 비마트, 배민스토어, 배민 쇼핑 라이브, 전국 별미 등 커머스와 관련된 서비스와 백오피스를 운영하는 배민스토어 웹프론트 개발팀에서 챙김이를 맡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배민마켓, 비마트부터 지금 배민스토어 웹프론트 개발팀까지, 그리고 두 번째, 코드 레벨의 이야기보다 프론트엔드 조직 관점의 이야기를 주로 다룰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프론트엔드 개발자 0명에서 14명까지 아키텍처의 변화 내용을 주로 다룰 예정입니다. 이 발표는 이런 분들에게 좋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프론트엔드 조직이 커가는 과정이 궁금하신 분, 그리고 두 번째로 프론트엔드 조직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에 있으신 분, 그리고 세 번째, 조직은 커지는데 앞으로 프론트엔드 개발팀이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께 이런 발표가 좋을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챕터는 시작 프론트엔드입니다. 저희 팀은 뿌리가 이제 3년 넘은 기간을 갖고 있는데요. 배민에서 커머스를 처음으로 시작하면서 프로덕트를 잘 성장할 수 있게 대응하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챕터에서는 고객의 니즈를 빠르게 파악하여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웹프론트 환경 구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커머스의 시작 배민마켓입니다. 배민마켓을 시작으로 커머스가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배민마켓은 지금의 비마트를 나타냅니다. 비마트는 배민에서 시작한 첫 B2C 커머스 서비스입니다. 첫 커머스 서비스인 만큼 소수의 인원으로 빠르게 개발하여 시장의 반응을 보는 게 중요했습니다. 비마트가 정식 런칭되기 전까지 배민마켓이라는 이름으로 운영을 진행했고, 발표를 하고 있는 저도 배민마켓 중후반기에 첫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배민마켓은 빠르게 개발하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개발자가 익숙한 프레임워크, 프론트를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개발자를 위한 러닝 커브를 가파르지 않은 프레임워크를 선정해야 했습니다. 당시 상황으로는 자바 스프링 기반의 서버 개발자분들만 존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프론트를 전문적으로 해보지 않은 분들이 많이 다수 계셨고요. 그다음에 안드로이드 개발자와 iOS 개발자가 각 한 분씩 계셨습니다. 그래서 앱 개발을 하기에도 벅찬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웹프론트 개발자가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프론트엔드를 개발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떤 기술 스택이 좋은가를 고민하게 됐고, 그래서 결정된 프레임워크로 뷰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2019년 초에는 뷰 2.0이 나온 지 3년이 되어가는 안정적인 프레임워크였고, 다양한 컨퍼런스 등에서 뷰의 발표가 한국에서 활발히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내부 개발자들도 이전 프로젝트에 뷰를 이용한 프로젝트를 다수 해왔기 때문에 적절한 선택이었고요. 그래서 뷰를 이용해 프로젝트를 3가지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3가지는 각각 웹앱 프로젝트, 그 다음에 임직원 어드민 프로젝트, 다크스토어 어드민 프로젝트입니다. 첫 번째로 배민 앱 내에 들어가는 웹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했어야 했는데요. 배민마켓의 경우 iOS와 안드로이드 개발자가 총 3명으로 리소스의 부족으로 인해 앱에서 많은 페이지를 개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페이지를 웹으로 가져오게 되었고, 기존 배민 서비스에 비해서 상품 페이지, 장바구니, 주문 내역 등 주문 및 상품에 관련된 페이지가 웹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배민 앱은 이전부터 주문 영역을 웹 프론트 개발자가 개발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 이유로 앱 개발자 리소스의 부족과 전통적인 주문 영역은 웹의 이제 PG 영역에 맞닿아 있는 게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각 결제사, 나이스페이, LG 등 서드파티 모듈은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로 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므로 앱으로 구현하기도 어렵고 디버깅을 앱 개발자가 진행하여 문제를 해결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배민 앱에서 주문 쪽을 전통적으로 웹프론트 개발자가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임직원 어드민입니다. 배민마켓 그리고 이제 비마트는
화면과 같은 흐름으로 상품이 등록되고 판매되고 그리고 고객의 문 앞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업체 컨택, 그리고 상품 등록, 두 번째로는 상품 입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전시 영역을 거쳐서 센터를 출고되게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고객에게 배달이 되어 고객의 문 앞으로 도착이 되게 되는데요. 이러한 과정은 시스템의 각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서 각 시스템에서 연계되어야 하는 과정들이 존재합니다. 네, 그래서 비마트의 임직원 어드민은 업체 컨택을 제외한 상품 등록, 상품 입고, 전시, 센터 출고, 배달 도착과 같은 그런 영역에서 어떤 배달의 상태나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떤 상품이 어디에 입고되어 있고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어드민으로서 임직원에게 제공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상품 등록 및 전시를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되어야 했고요. 두 번째로는 프로모션, 쿠폰, 주문 등 다양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임직원에게 보여줘야 했습니다. 배민마켓은 세 번째 프로젝트인 다크스토어 어드민을 개발을 해야 했습니다. 배민마켓은 도심형 물류센터를 운영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각 도심별로 작은 물류센터들이 존재하고 센터 기준으로 범위 내 라이더 배차 후 출고, 그리고 고객에게 물품이 도착하게 됩니다. 이러한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는 임직원분들을 위한 어드민이 존재하고 해당 어드민에서 현재 창고에 존재하는 재고의 개수와 배달이 나갔는지 확인하는 등 센터 내 데이터를 전산화하여 제공합니다. 이렇게 저희 세 가지 프로덕트를 개발, 운영해야 하는 상황에서 웹프론트 개발자로 입사하게 된 저는 프론트엔드 오너십을 저에게 옮기기 위해서 독립을 시도하게 됩니다. 이름하여 프론트엔드 홀로서기입니다. 프론트엔드를 홀로 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저희는 거칠 과정들이 존재했는데요. 당시 상황부터 살펴보면 일단 첫 번째로 자바 기반 백엔드 레포지토리에 함께 코드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웹 프론트엔드 인력 부족으로 하나의 레포지토리에서 해당 코드들을 함께 관리를 하게 됐었는데요. 이제 그러던 차에 제가 입사를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버 개발자 리소스의 과중을 줄이기 위해서 빠르게 사용자의 기능을 확장하는 웹앱 영역을 먼저 분리를 하고, 분리를 함으로써 VOC 인입 및 많은 피처 개발에 대한 오너십을 분리하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물리적으로 레파지토리 분리를 통해서 저희가 오너십을 가져오는 의미도 같이 부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운영하는 업무에서 인프라를 변경하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작업은 이미 배민 내에서 모든 서버가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이 되는 상황이었으므로 그렇게 어렵지 않은 작업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다수의 회사는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해당 환경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새로운 인프라 환경을 구축하고 베타 환경을 새로운 인프라로 구축합니다. 베타 환경에서 해당 코드 베이스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QA도 거쳐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그렇게 베타에서 정상적으로 테스트가 완료되었다면 새로운 인프라를 운영 환경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면 됩니다. 이로써 프론트엔드 코드를 정상적으로 분리했고 앞으로 프론트엔드만을 위한 확장이 열려 있도록 작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한 쌍의 코드로 운영과 베타에 배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레포지토리 분리를 진행을 했는데요. 레포지토리 분리는 단순히 분리만 말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조직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레포지토리만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개발자에게 오너십을 이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너십을 이관했다는 것은 연관된 업무를 기존 개발자 혹은 역할자로부터 분리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현재 집중해야 할 목표를 각 모듈별로 분리함으로써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분리를 진행을 했지만 분리를 하기 위해서는 고려할 사항도 생각 외로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코드 분리에 따라 인프라도 해당 코드 목적에 따라 변동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코드 분리가 되고 배포가 되는 그 과정에서 운영 리소스 등의 롤백 시나리오가 꼭 필요합니다.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항상 준비를 해야 하고 이러한 것들은 시나리오를 만들어 새로운 인프라 환경에서 테스트를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테스트를 충분히 거친 후 운영을 전환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분리해서 어떤 걸 얻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독립성인데요. 서버 개발자와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하나의 레파지토리를 사용하면서 오는 그런 코드 관리 방식을 서로 독립적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라운드 룰이나 깃을 다루는 방식은 서비스, 프로젝트, 그리고 개발 직군, 인원 등에 따라 천차만별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리소스 효율화입니다. 웹 프론트엔드 업무 범위를 레파지토리 및 인프라 단위로 명확하게 정하게 되면서 관련된 업무를 웹 프론트 개발자가 할 수 있도록 격리하고 개발자 업무를 효율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여러 장점들이 존재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프로젝트의 규모 인원에 따라 다르게 유동적으로 배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원이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분리하게 되면 오히려 개발 시간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그걸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는 점입니다. 네, 그 다음은 개편 비마트입니다. 저희가 비마트라는 커다란 피처를 프론트 아키텍처 변경을 통해서 폭발적인 성장을 하도록 유도했어야 했는데요. 그래서 아키텍처를 어떻게 변경했는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도메인 단위 컴포넌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기존의 배민 마켓의 경우 도메인 단위로 컴포넌트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딜리버드 아이템이 있고 딜리버링이 있고 딜리버링 아이템 등 여러 도메인 단위로 컴포넌트를 분리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쪼개게 되면 조그마한 프로젝트에서는 정말 좋지만 큰 프로덕트에서는 중복된 로직이 많아지면서 많아진 로직들을 한눈에 보기 어려워집니다. 비슷한 도메인이 페이지별로 많아지면 또 찾기 어려워지는 문제도 발생하는 건 덤이고요. 그래서 해당 로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도메인 단위로 로직이 응집되면 지금 현재 보시는 코드처럼 레이아웃과 로직이 섞여서 알아보기 어려워집니다. 해당 도메인 안에는 API를 찌르는 로직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컴포넌트를 이제 여러 가지를 또 안에서 생성해서 사용하는 사례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도메인 단위 컴포넌트는 프로젝트 하나, 그리고 5개 페이지 미만의 굉장히 적합한 구조입니다. 5개 페이지에 기능이 많이 없는 시작 지점의 프로젝트는 용이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볼 수 있고 빠르게 수정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동일한 도메인의 페이지가 많아지고 다양한 뷰가 많아지면 굉장히 대응하기 어려워지겠죠. 다양한 페이지의 중복 로직을 모두 컨번에서 뎁스 없이 수용하게 된다면 굉장히 어려운 공통 로직의 수정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요? 일단 첫 번째로 컴포넌트의 종류에 따라서 분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공통 레이아웃도 여러 종류가 존재를 할 것이고 레이아웃 컴포넌트의 계층도 필요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컴포넌트의 비즈니스와 여러 로직이 함께 존재해서 로직 이해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로직의 종류에 따라서 분리도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컴포넌트 계층과 종류를 나눠보면 다음의 사진처럼 볼 수 있습니다. 왼쪽 상단의 이미지를 보시면 컴포넌트 안에 컨테이너와 레이아웃으로 두 계층으로 분리되고 레이아웃은 그 안에 아톰, 몰큘, 오르가나이즘, 템플릿으로 4계층으로 나눠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위에 있는 이미지를 보면 아톰과 몰큘에 각각에 해당하는 크기 범위에 적당한 컴포넌트들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 컨테이너 이미지도 보시면 컨테이너는 각 도메인별로 컨테이너가 나눠져 있고 어떤 레이아웃의 규모에 따라서 컨테이너가 해당 컴포넌트들을 응집해서 도메인 단위를 대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톰, 몰큘, 오르가나이즘, 템플릿 같은 그런 패턴을 아토믹 디자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프로젝트 내에서 컴포넌트 계층을 나눌 때 흔히 쓰이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아톰, 몰큘, 오르가나이즘, 템플릿 등 여러 단계가 추가되거나 혹은
생략되거나 함으로써 현재 프로덕트에 맞는 재사용을 위한 컴포넌트 계층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앤 프레젠테이셔널 패턴인데요. 지금 왼쪽 상단에 이미지에서 보셨듯 컴포넌트 안에는 컨테이너와 레이아웃 폴더가 존재하는데요. 두 폴더에서 컴포넌트 분리뿐만이 아니라 작성된 비즈니스 로직을 분리할 수 있게 유도할 수 있습니다. 레이아웃에서는 컴포넌트의 레이아웃 로직만 존재하는 것이고 컨테이너에서는 그 비즈니스 도메인들을 응집하여 도메인 로직들 혹은 비즈니스 로직이 들어가게끔 제공할 수 있습니다. 네, 리액트 16.8부터 훅스가 있지만 뷰트는 파일 단위로 분리를 하는 것이 가장 편합니다. 그러면 컴포넌트 계층과 종류 나누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포넌트 계층은 일단 컨테이너와 프레젠테이셔널 두 계층으로 나눠지게 되고요. 컨테이너 계층에서는 프레젠테이셔널 계층으로 로직을 분리해서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럼 프레젠테이셔널 계층에서는 오로지 순수한 데이터만 갖고 레이아웃을 뿌려주게 되는데요. 레이아웃의 종류로는 템플릿, 그다음 오르가나이즘, 몰큘, 아톰스 이렇게 네 가지 계층 구조로 나뉘게 됩니다. 컨테이너에서는 템플릿을 통해서만 데이터 전달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르가나이즘에서도 데이터를 바로 연결해서 전달을 할 수 있고 몰큘을 통해서도 바로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네, 컴포넌트 계층과 종류를 나눠보았는데요. 그래서 아키텍처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드려보면 개편 이유를 위해서 저희가 확장성 있는 구조로 변경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토믹 디자인과 컨테이너 앤 프레젠테이셔널 패턴을 적절히 응용해서 한 프로젝트에 3명, 4명 정도가 여유롭게 작업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개편 이후에 검증에 실패한 코드를 변경하거나 파기해야 되는 상황이 빈번하게 생길 수 있으므로 영향도가 적고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코드 구조를 변경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항상 이런 것들에는 문제가 발생한 지점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프론트만의 정책이 수정되어 레이아웃은 동일하지만 핵심 로직만 변동이 되거나 UI를 빠르게 수정해 배포가 진행되는 경우들이 자주 생기게 될 때, 혹은 컨테이너 컴포넌트가 비즈니스가 빨라질수록 더 많아지고 제대로 재사용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컨테이너의 로직들을 모델로 분리하는 이런 패턴을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사진을 보시면 모델 안에 카트, 커먼, 마이 오더, 프리 오더, 프로덕트, 유저 등의 데이터들이 존재를 하고 그 데이터들을 각 계층 도메인 단위로 묶어서 그 도메인 안에서는 그 도메인 내에 비즈니스 로직들을 담을 수 있게 파일 단위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맵을 보시면 계층 구조가 나뉘면서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됩니다. 상단에 API와 스토어에서 데이터들을 가져오고 그리고 컨테이너에서 그 데이터들을 조합한 다음 모델이 그 데이터로 하여금 결과값을 반환합니다. 그리고 프레젠테이셔널에서는 해당 데이터만 갖고 온전히 레이아웃을 뿌려줄 수 있게 됩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유지할 아키텍처는 왼쪽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최상단에 있는 API와 스토어입니다. 서버 공통 데이터를 컨테이너에 전달하고 그리고 컨테이너의 모델은 이제 API와 스토어 밑에 있는 계층인데 해당 계층에서 전달된 데이터를 레이아웃에 맞게 포팅하고 모델에서 결과를 만들어 하위로 전달합니다. 그 다음 컨테이너 모델 하위에 있는 페이지 계층은 컨테이너와 템플릿 간의 혹은 오르가나이즘 간의 통신 계층으로서 해당 데이터들을 레이아웃에 맞게 변조하거나 변화시키고 그래서 템플릿이나 오르가나이즘에 전달합니다. 그리고 그 하위는 템플릿과 오르가나이즘, 몰큘, 아톰스가 있는 아토믹 디자인 레이어인데요. 해당 레이어에서는 레이아웃 재사용을 위한 컴포넌트를 분리하고 데이터에 따라 렌더링하도록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키텍처를 어느 정도 정했으니 저희가 다음 넥스트 스텝을 정해야 됐었는데요.
그 다음 넥스트 스텝은 리액트로의 점진적인 이동입니다. 부제로는 채용, 커뮤니티, 그리고 전사 기술 스택들을 따라가기 위해서 리액트로의 점진적인 이동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가 개편도 했고 아키텍처도 잡았고 남은 것은 무엇일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많은 인원이 함께 작업할 수 있는 아키텍처를 수립하게 됐고, 두 번째로는 팀이 배민마켓에서 비마트로 대대적으로 리브랜딩을 하면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비마트 웹프론트 개발자를 채용을 진행해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채용에 앞서서 시장에서 프론트엔드 개발자는 어떤 기술을 사용하는지, 그리고 현재 우리가 가장 인기 있는 기술 스택이 뭐고 커뮤니티 크기가 제일 큰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기술과 어떤 게 차이가 있을지 등을 고민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 끝에 대다수의 회사는 리액트를 사용을 했고 채용에 리액트가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게 됩니다. 기술은 언제나 변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개발 조직이 뷰를 좋아하든 앵귤러를 좋아하든 그런 기술을 좋아하는 것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것과 별개로 현재 프로덕트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기술 고민을 하고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팀에 뷰의 개발자밖에 없고 빠르게 프로덕트를 만들어야 한다면 당장은 뷰를 쓰는 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장기적으로 옳은 판단인지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채용과 유지 보수 커뮤니티 등 다양한 관점에서 보고 우리가 어떤 기술에 대해서 고집하지 않고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바꾸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조직을 운영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장에서 현재 뷰 개발자는 찾기 어렵고 리액트 진영에서 굳이 뷰 개발자로 넘어올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리액트로 옮기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뷰에서 리액트로 옮기기 위해서는 어떤 걸 해야 될까를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프로덕트 관점에서 뷰 특화된 코드를 리액트로 포팅할 수 있는지부터 생각을 하게 됐고, 현재 아키텍처를 수립하는 데 적합한 리액트 문법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어느 범위부터 이관할 것인지가 중요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술 선택인데요. 리액트에서도 다양한 기술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자면 Create React 앱도 있고요. Next.js도 있고요. 되게 다양한 기술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고민을 해야 했고, 두 번째로는 상태관리 라이브러리입니다. 뷰는 뷰엑스와 같은 걸출한 상태관리 라이브러리가 공식적으로 지원이 되는 데 비해 리액트는 리덕스나 모벡스 등 리액트가 관할하지 않지만 여러 커뮤니티가 커다란 상태관리 라이브러리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뷰엑스에서 해당 상태관리 라이브러리로 옮기는 것이 적합한 요소였는지 생각을 해보아야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조직 관점인데요. 팀원들이 리액트에 익숙해지기 위한 러닝 커브들을 고려를 해야 했고, 뷰 코드의 유지 보수 인원과 리액트의 신규 개발 인원을 분리해야 했습니다. 네, 리액트로의 점진적인 이동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적용하기 위한 도메인부터 분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주문, 상품 두 도메인으로 분리가 가능했는데요. 주문 도메인은 비마트의 주문, 결제, 클레임 등 전체 웹페이지를 대부분 차지했습니다. 도메인에 특화된 비즈니스 로직도 다수 존재했고요. 그 다음에 배민페이 등 내외부 라이브러리들이 꽤나 적용된 상황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상품 도메인인데요. 상품 도메인은 상품 상세 페이지 안에 상품 컨텐츠, 상품 정보, 교환 반품 정책 등의 페이지였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로직은 없었고 비즈니스 로직을 제외한 API 단순 호출 등의 로직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품 도메인을 분리하고 상품을 분리해서 리액트로 마이그레이션 한다는 점진적인 이동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상품 도메인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깊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페이지 4개가 되고요. 그리고 복잡한 상태와 비즈니스 등이 존재하지 않고
API 호출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액트의 환경에서 API를 호출을 하거나 페이지 내 상태 관리를 한다는 등 간단한 구조로 시험할 프로젝트에 적합했습니다. 그래서 기술 스택은 저희가 페이지를 빠르게 나오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SSR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요구사항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기술 스택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했고, 그렇기 때문에 크리에이트 리액트 앱을 사용해서 팀의 첫 리액트 프로젝트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요구사항이 단순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챌린지를 진행을 하여 타입스크립트까지 도입을 하는 프로젝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품 도메인은 저희의 첫 리액트 플러스 타입스크립트 프로젝트였는데요. 상품 도메인을 변경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배포했지만 올바르게 리액트를 사용한 것인지 사실 알 수 없는 그런 시행착오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만들고 유지보수에 적합한 아키텍처를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고, 팀 내 기술 숙련도의 향상과 노하우의 축적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숙련도 향상을 위해 비즈니스와 연관된 개선을 과제로 주도적인 제작을 통해서 숙련도 향상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만다오가 있기 이전에 프로모션 페이지 메이커를 통해서 비즈니스 마케팅을 빠르게 한다든지, 혹은 개발자들이 불편한 사항을 개발자 어드민을 통해서 빠르게 발급을 한다든지 임시로 만든다든지 등을 활용을 해서 리액트를 여러 프로젝트와 비즈니스로 결합하여 저희 팀의 성장으로 도모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아키텍처를 리액트로 변경하는 일이었습니다. 저희는 운이 좋게도 리액트를 적용하는 시점에 16.8 버전 이후였습니다. 그래서 커스텀 훅스를 사용해서 계층 분리를 할 수가 있게 되었고요. 그래서 공통 커스텀 훅과 모델을 조합하여 페이지에 1:1 대응되는 비즈니스 커스텀 훅에서 해당 훅들을 사용해 빠르게 비즈니스를 만들 수 있도록 아키텍처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경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전의 아키텍처와 크게 달라지는 점은 크게 없었습니다. 다만 로직의 이동만 진행이 되었는데요. 기존에는 컨테이너에서 API와 스토어 등에 가져오는 로직을 구성하게 되었지만, 이제는 데이터와 모델을 조합을 해서 비즈니스 커스텀 훅의 중간 계층에서 페이지의 비즈니스 로직을 생성할 수 있게 두 계층으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리액트 마이그레이션의 초석을 통해서 채용, 그리고 트렌드, 커뮤니티 등 다양한 방면에서 이점을 누리는 라이브러리로 변화를 시켰고요. 그리고 늘어나는 프로덕트,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 프로모션 페이지 메이커, 그리고 개발자 어드민 등 여러 늘어나는 프로덕트를 동일한 아키텍처로서 프레임워크가 달라도 팀원이 익숙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술 챌린지를 통해 팀 내부적으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게 동기부여를 제공을 했고, 성공적인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저희의 앞으로 남은 작업은 남은 프로덕트들을 이제 리액트 마이그레이션 시키는 것과, 그리고 트렌드와 채용을 고려한 팀 내 기술 챌린지를 지속적으로 부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완전한 리액트 이관과 서버 사이드 렌더링인데요. 저희가 기존에 주문 도메인의 뷰가 이제 있었는데, 이것들을 완전히 페이드 아웃을 하고 서버 사이드 렌더링을 함께 도입을 하여 모든 프로젝트에 리액트를 적용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아한 형제들의 피트스탑 문화를 먼저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요. 저희는 매년 8월에 비즈니스를 멈추고 쌓여있는 기술 부채를 해결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를 이제 피트스탑이라고 하는데요. 모터 레이싱 경기 중 차량이 점검 후에 수리를 빠르게 하고 다시 트랙에 돌아가는 것을 이제 피트스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희는 피트스탑 기간을 이용한 완전한 전환을 하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로 메이저 작업과 두 번째로 마이너 작업,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주문 도메인의 뷰 리액트 마이그레이션 작업과 주문 렌더링 속도 개선은 필수적인 메이저 작업이었고요. 그리고 마이너 작업으로는 기존 자바스크립트 비즈니스 로직의 타입스크립트를 도입하는 것과 앱의 브릿지 규칙을 재정의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기존 자바스크립트 비즈니스 로직의 타입스크립트를 도입하는 것은 사실 점진적으로 개발하면서 도입해도 무방했고요. 웹앱 브릿지 규칙을 재정의하는 것은 이 또한 점진적으로 도입해도 무방했습니다. 궁금하시다면 작년에 제 발표를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주문 도메인 뷰에서 리액트 마이그레이션 한 작업이었는데요. 저희는 정해진 아키텍처가 명확히 있었기 때문에 폴더 하이어라키를 수정을 진행을 하면 됐었습니다. 그리고 컴포넌트를 이제 리액트화 시키는 것들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존재했었는데요. 예를 들어 뷰에만 존재하는 watch, committed 등 비동기로 존재하는 그런 로직 중에 메모이제이션이 필요한 부분을 추출해서 use 메모나 use callback 등으로 변경하는 그런 로직들이 필요했고요. 두 번째로는 뷰 X에서 리액트 이럭스로 변경하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뷰와 리액트의 이제 문법적이고 아키텍처 간 간극에서 오는 부분들을 보완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로직은 모델로 이동하면 됐었고, 개발자 테스트 및 풀 TC 등의 QA를 진행해서 사용자에게 큰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진행을 했어야 했습니다. 물론 여기까지만 해도 사실 피트스탑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여기서 저희는 조금 더 욕심을 부려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주문 렌더링 속도 FCP 개선에서 아래에 나와 있지만 서버 사이드 렌더링 적용해서 노드 서버를 운영해보자는 아주 큰 결심을 하게 되고요. 근데 요것에 엮여 있는 그런 문제는 번들링된 SPA 앱을 저희가 현재 빌드 파일을 페이지마다 호출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 예를 들어 번들 사이즈가 커지면 똑같은 페이지지만 SPA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 그런 상황들을 없애기 위해서 페이지 단위로 사용된 로직만 추출해서 최적화된 빌드 에셋을 만들어 제공을 하는 게 적합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라우트별로 빌드 에셋을 별도로 우리가 추출해서 만들고, 그래서 그것을 사용자가 호출할 수 있도록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했는데요. 네, 그런 관점에서 저희는 라우트 간 상태 공유나 혹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또 자바스크립트가 로드되고 보이는 것이 아닌 그 이전에 최소 레이아웃을 노출을 함으로써 FCP 속도를 향상시키고 서버에서 페이지별로 그런 아까 말했던 별도의 에셋들을 캐싱해두면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SSR을 적용해서 노드 서버로 운영해보자라는 생각이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이제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리액트와 SSR을 섞어서 진행을 하기로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장점과 단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가장 핫한 트렌드의 기술 주제가 이제 넥스트가 각광받을 무렵이었는데요. 그때 SSR이 굉장히 떠오르는 기술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채용에 이점이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사용자에게 서버 사이드 렌더링을 통해서 더 빠른 FCP를 제공할 수 있었고, 세 번째로는 노드 서버를 통한 브라우저를 포함해서 개발 선택지의 확장을 통해 캐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적인 챌린지를 팀에 부여함으로써 노드 서버 운영 능력과 서버 사이드 렌더링에 대한 지식을 팀원이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점으로는 사실 프론트엔드 개발자의 할 일이 늘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노드 서버 모니터링이 될 수도 있고요. AWS 유지 보수 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업무는 굳이 할 필요 없는 업무입니다. 왜 그러냐면 SPA로 개발하거나 웹팩 커스텀 빌드를 진행을 하더라도 50ms 내 제공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얻지 못하는 이점보다는 얻는 이점이 훨씬 많기 때문에 저희는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술 스택을 선정하게 되었는데요. 크게는 두 가지였습니다. 리액트와 로더블 컴포넌트, 그 다음에 넥스트.js.
리액트와 로더블 컴포넌트를 사용을 하게 되면 웹팩 커스텀 설정 그리고 로더블 컴포넌트로 하이드레이션 시키는 그런 과정들을 알 수가 있었고, 하지만 이런 것들은 많은 설정이 필요했고 정보도 브라우저 혹은 웹상에서 많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노드 서버 설정도 직접 해야 한다는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Next.js는 그에 비해서 프레임워크로서 이미 보장된 기술과 많은 설정을 하지 않아도 간단하게 사용 가능하고, 노드 서버 설정까지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저희는 리액트 로더블 컴포넌트를 설정을 하게 되었고요. 왜 그러냐면 서버 사이드 렌더링 기술을 근본부터 설정을 해보고 어떤 이점이 있는지 알기 위해서 로더블 컴포넌트를 선택하는 게 맞다라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저희의 로더블 컴포넌트의 아키텍처인데요. 첫 번째로는 GitLab 레파지토리에서 일단 젠킨스를 통해 빌드를 진행을 하고요. 빌드가 진행된 그 파일들은 서버 사이드 렌더링 파일과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 파일 두 가지로 나뉘어서 S3와 클라우드 프론트를 연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서는 이제 엘라스틱 빈스톡을 사용을 해서 블루 그린 배포를 진행을 해줬고요. 각각의 EC2에서는 노드 서버가 띄워져 있어서 서버 사이드 파일과 클라이언트 사이드 파일을 전송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표를 한번 요약해서 보면요. 저희는 기존 장바구니와 신규 장바구니를 비교를 한 이런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68% 감소, 87% 감소, 79% 감소 등 굉장히 많은 성능 최적화를 진행을 하게 될 수 있었고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미 있는 콘텐츠가 그려지기 시작하는 첫 순간인데요. 이게 68%를 감소했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성능적 이점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서버 사이드 렌더링의 도입은 굉장히 좋은 성과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저희는 회사의 피트스탑 문화로 덕분에 기존의 문제와 리액트로의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리액트 기술 스택 전환 후 지원율이 평균 12배 향상하는 그런 장점이 있었고요. 그다음 서비스 성장도 기여했겠지만 기술 스택의 변화가 가장 큰 걸로 저희는 내부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리액트와 로더블 컴포넌트와 같은 메이저하지 않은 기술들을 채택하고 근본을 공부하는 것은 프로덕트 규모가 적을 때는 유효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서비스가 점점 커짐에 따라서 안정적인 것으로 교체를 하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서비스가 크다면 안정적인 것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현재 저희 팀은 모두 Next.js로 교체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인프라에 쓰이는 여러 데이터는 대다수 클라우드 프론트를 이용해 캐싱해서 사용함으로써 비용 축소 및 절감을 진행했고, 대신 이것들은 비용 축소 및 절감 대신에 저희가 코드상에서 캐시 인밸리데이션을 잘 해줘야 된다는 그런 단점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로더블 컴포넌트를 적용하실 때 조금 팁을 드릴 사항은 이제 웹상에서 돌아다니는 로더블 컴포넌트 유명 블로그 글과 예제가 있는데 해당 블로그 글의 서버 로직이 메모리 리익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조금 조심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네, 그 다음은 저희가 이제 모든 것들을 리액트로 전환하게 되면서 프레젠테이셔널 계층을 모두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디자인 컴포넌트 라이브러리, 디자인 시스템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들을 적용을 통해서 관심사를 분리하고 레파지토리 단위의 중복 코드를 개선할 수 있게 구조를 변경했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 아토믹 디자인을 분리를 하게 되었는데요. 레포지토리 하나에선 좋은데 저희가 지금 현재 각 프로젝트별로 상황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레파지토리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인 적용이 어려운 상황에 있고, 그리고 모든 프로덕트의 디자이너와 계속 붙어서 일하면 아토믹 디자인처럼 템플릿, 오르가나이즘, 그리고 몰큘, 아톰 등으로 붙어가지고 이것들을 이야기하면 됐지만 사실상 모든 프로덕트의 디자이너가 붙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디자이너와 최소 단위로 논의를 하는 범위를 정해서 분리 관리를 하는 게 낫다로 결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과 같은데요.
디자인 시스템이라는 것을 몰큘과 아톰에 해당하는 가장 로우 레벨의 컴포넌트들을 분리를 하고 상위의 오르가나이즈나 템플릿에서 해당 디자인 시스템을 확장 혹은 합성을 통해서 개발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 이런 아키텍처가 되는데요. 디자인 시스템을 여러 주문 프론트, 상품 프론트, 프로모션 페이지 메이커, 개발자 어드민 등 비즈니스 레이어에 있는 그런 프로덕트들이 디자인 시스템 하나를 바라보고 쉽게 개발할 수 있도록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작 프론트엔드 챕터에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배민마켓부터 비마트까지 프론트엔드 챕터가 홀로서기 위한 여정을 이야기 드렸고요. 한 챕터로서 성장을 하기 위해 팀원의 기술 숙련도 향상과 채용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기술 숙련도 향상을 위한 리액트 커뮤니티 진입 그리고 아키텍처 분류를 통한 도메인 집중을 진행했습니다. 채용률 향상을 위해선 발빠른 트렌드 적용과 성공, 실패 케이스를 추출해서 빠르게 피드백을 받았고요. 다음 비즈니스에 연관된 자체 과제를 발휘하여 성과와 팀 역량을 향상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거시적인 아키텍처를 설계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음 챕터인 안정적인 프론트엔드 팀으로라는 챕터를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많은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안정적인 업무를 진행해 비즈니스를 유연하게 대응하는 그런 관점에서 좀 많이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챕터에서는 대다수의 아키텍처적인 얘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정적인 프론트엔드 팀으로 가기 위해서는 저희는 현재 비마트 조직이 기획과 프론트, 그 다음에 백엔드와 디자인 이런 식으로 합쳐져 있는 그런 목적 조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런데 앞으로의 더 큰 비즈니스와 많은 작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러 방면으로 고민을 해야 했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이런 목적 조직으로 되어 있었지만 여러 직군이 하나의 팀에 모이다 보니 계속 인원이 늘어나고 병목 현상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전문 영역을 살려서 효율적으로 디벨롭하기 위해 조직을 재구성하게 되었는데요. 그중 저희 프론트 챕터도 안정적으로 프론트 기술을 서빙하기 위해서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개발팀이 꾸려지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면 커질수록 다양하고 어려운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자면 프로덕트가 커질수록 중복 로직이나 레거시 코드를 개선하는 작업이 빈번하게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코드의 응집이나 프로덕트를 여러 테크닉과 기술을 사용해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키텍처를 제작하거나 레거시 코드를 개선하거나 툴을 개발하거나 빌드 시스템을 개선한다는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을 저희는 깊은 지식을 통해서 해결해야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높은 수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집중하는 것이었는데요. 동일한 도메인의 프로덕트를 한데 모으고 동일한 문제를 집중시켜 해결을 함으로써 여러 도메인의 동일한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게 집중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컴포넌트를 고수준으로 만들어 동일한 마크업 및 로직을 재사용할 수 있게 제공을 하고 이러한 것들은 도메인을 모두 공유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작업을 거리낌 없이 작업할 수 있도록 도메인 담당자에서 분리시켜 프론트엔드 전문적인 개발자로 발돋움시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메인 방식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업무 방식에 변화를 줌으로써 프론트엔드 팀에서 전문적인 역량을 살릴 수 있도록 변화를 시켜야 했습니다. 업무라는 선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팀원이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한 명에서는 혼자 하기 때문에 업무량이 많지만 자신의 마음대로 개발을 할 수 있으므로 추진력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혼자 업무를 3분의 1 정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4명 정도의 인원이 함께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아무래도 4명이 하니 단순히 계산만 해도 4개의 일을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 4명이서 일하는 방법을 정하고 문서 등 여러 룰을 정했겠지만요. 그렇게 업무를 하니 함께 왔을 때 업무를 3분의 2나 진행을 했군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업무의 방향이 정반대로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업무가 없어지고 아예 새로운 업무가 배정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다시 업무를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거의 처음부터 일을 해야 하는 건데요. 혼자 왔을 때는 사실 돌아갈 길이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만큼 정해진 것도 없고 혼자만 방향을 바꾸면 될 뿐이죠. 하지만 함께 왔을 경우엔 이미 이뤄놓은 게 너무 많습니다. 정해진 것도 많고 많은 작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조직 단위의 스트레스도 쌓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일하는 것과 여러 명이 일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일입니다. 업무의 크기마다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여러 명이 하는 작업이 더 빠릅니다. 업무가 달라지거나 외부의 요인이 있는 경우에 혼자 일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요. 그래서 더 빠르게 전환이 가능하지만 여러 명이서 일하는 경우 이미 정해놓은 약속 등이 있으므로 전환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업무 방식은 정해져야 됩니다. 인원이 많아질수록 많은 업무를 처리할 수 있지만 하지만 갑작스러운 변경은 오히려 혼자 하는 것보다 퍼포먼스가 저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희가 어떻게 정해져야 될지 항상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팀은 업무의 진행 순서를 정했습니다. 업무 요청 프로세스와 업무 생성 프로세스가 있는데요. 업무 요청 프로세스는 외부의 팀으로부터 받는 업무를 격리를 하는 그런 프로세스입니다. 그리고 업무 생성 프로세스는 업무를 자체적으로 생성하는 프로세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업무 요청한 작업과 업무 생성된 작업이 둘 다 현재 스프린트에 들어갈 수 있을 때 그때 현재 스프린트에 넣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업들이 티켓 기반으로 진행이 되며 티켓 기반으로 진행된 작업은 스프린트 기간을 통해서 스프린트 기간이 종료되면 종료된 스프린트 작업을 확인하고 배포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스프린트 완료와 회고를 통해서 스프린트 내 작업들을 회고를 진행을 하죠. 하지만 스프린트 동안 진행하지 못한 그런 작업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완료 스프린트에서 미완료 작업을 전달을 하고 새로운 스프린트를 추가한 후 해당 새로운 스프린트에서 남은 작업들을 계속 진행하면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작업을 할 때 많이 사용하는 애자일 방법론이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아보면 사전 단계는 업무 요청, 그리고 업무 생성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개발 담당자 설정, 그리고 개발 담당자와 기획 리뷰, 해당 일정의 업무를 추가하는 그런 업무 요청 프로세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프론트엔드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기술 조직은 어느 정도 확정이 된 기획안에서 일정을 협의하고 프론트엔드 관점에서 고객에게 어떻게 서빙하면 좋을지 논의를 하는 기획 리뷰 시간을 이제 갖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개발 담당자 설정을 하고 개발 담당자와 기획 리뷰를 통해서 해당 일정의 업무를 추가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은 하나는 업무 생성인데 이런 대다수의 작업은 코드의 품질을 올리거나 버그를 고치는 등의 내부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 등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비즈니스와 관련된 업무가 끝나고 남은 시간에 작업하는 경향이 많은데 이런 활동은 팀 내 어딘가에 할 일 보드에 올려놓고 시간이 남는 사람들이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아한 형제들에서는 작업을 기록하고 어떤 상태인지 공유하는 툴로 지라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라에는 수많은 기능이 존재합니다. 업무의 상태도 볼 수 있고 연관된 작업을 링크도 할 수 있으며 위키와 연계해서 사용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러한 작업을 지라로 연동을 하게 되면 상태를 쉽게 볼 수 있고 변경도 하기 쉽습니다. 티켓 단위로 어떤 작업을 했는지 명확하게 알 수도 있으므로 추후 회고하거나 평가를 작성할 때도 요긴하게 사용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업무 요청과 생성 프로세스를 보면 모두 다 지라 단위로 변경이 된 프로세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업무를 이제 그래서 하달받았습니다. 혹은 자신이 한다고 스프린트에 올려놓았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업무는
고객에게 나가서 회고를 하기까지 유사 기계가 된 것처럼 일종의 루프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작업은 이 루프 안에서 동작하고 일련적으로 맞춰지게 됩니다. 이것을 하나씩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먼저 가장 왼쪽에 업무가 있고 업무를 시작하게 되면 현재 스프린트에 추가됩니다. 스프린트는 짧은 단위로 계획을 세우고 중요 순서를 세우며 어떤 목표를 해결하기 위해 팀 단위에서 포커싱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받은 업무가 현재 스프린트에 등록이 되게 되며 해당 업무에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개발적으로 어떤 것을 해야 할지 등 다양한 정보를 이미 논의한 상태가 될 것입니다. 팀 내에 돌아가는 스프린트 주기에 맞추어 이런 티켓들은 등록되게 됩니다. 그리고 티켓 기반으로 작업을 진행하고 스프린트 기간이 종료되면 작업을 확인해 이번 스프린트에서 배포한 것들을 확인하고 배포합니다. 배포하게 되면 스프린트를 완료 후에 회고를 진행하고요. 이 기간에 완료되지 못한 일이 왜 완료가 되지 못했고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를 회고하여 팀에 반영하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그 후 완료 스프린트에서 미완료된 티켓은 새로운 스프린트를 만들어 추가하고 새로운 스프린트를 현재 스프린트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시 새로운 업무를 받아 다운로드를 받고 진행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작업은 이런 스프린트 단위로 이루어지며 빠르게 회고하고 성장하는 방식으로 굴러가게 됩니다. 이 프로세스를 합쳐서 보면 처음에 봤던 프로세스와 동일해집니다. 이제 업무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프론트엔드 문화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프론트엔드 문화라고 하면 프론트엔드 내에 이제 자동화나 문서화 뭐 이런 문화들에 대해서 어떻게 도입을 시켰고 발전을 할 수 있는지 어떤 환경을 만들었는지를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행을 보면 문화는 먼저 팀이 어떤 팀인지를 이야기한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작게는 개발 방법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크게는 팀 자체의 설명이 될 수도 있어요. 문화가 잘 구축되어 있다면 팀원 및 팀 단위의 성장으로 많은 성과를 이룰 수 있고요. 팀 문화는 회사 문화와 다르게 팀원 수나 방향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언제든지 문화는 사라질 수 있고 새로운 문화가 적용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회사 단위의 문화보다 더 작은 단위로 동작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직 문화와 개발 문화를 나누면 조직 문화와 개발 문화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고 조직 문화는 팀원이 행동하면서 지켜야 하는 문화를 일컫고 개발 문화는 팀원이 개발하면서 지켜야 하는 문화를 일컫습니다. 문화는 생각하지 않아도 지켜지도록 해야 합니다. 조직 문화와 개발 문화는 각자 다른 방향으로 성장하지만 의도하지 않아도 잘 지켜지도록 해야 하고요. 목표를 의식하지 않아도 문화를 발전시키면서 잘 지키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중에 몇 가지를 소개시켜 드리면 첫 번째로는 자동화된 시스템과 알람 등이 문화로 존재합니다. 규칙은 많을수록 복잡할수록 외우기가 어려워집니다. 생활할수록 도움을 주는 여러 가지 도구와 트리거들로 이런 것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코드 리뷰 활성화를 위해서 오전 집중 코드 리뷰 시간을 알려주는 봇과 자유 배정된 리뷰어에게 알림을 주고 출근 후 바로 코드 리뷰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도와줍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 코드 품질이 향상되고 팀원들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다면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 3일차에 우리 팀의 코드 리뷰 문화 이렇게 조금씩 발전했어요 라는 주제로 발표를 저희 팀원들이 진행해 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자세하게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온전히 작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정해진 Git 브랜치 전략과 배포 환경이 존재하고요. 이런 코드들이 자동으로 리베이스되고 머지가 진행됩니다. 자동 대부 환경 및 스토리북 배포 등이 존재하고 이런 것들이 프로세스만 이해하면 그 외의 것들은 자동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자동화를 해놨습니다. 원페이저를 통해서 과제를 사전 검토 및 기록하는 문화도 존재합니다. 어떤 작업에 대한 기록은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동일한 규격으로 누구든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쉽게 기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서를 원페이저라고 하며 작업 시작할 때 템플릿을 복사해서 기록합니다.
네, 그래서 프로젝트 잔의 원페이저 작성 프로세스를 알려드리면 연관된 지라 문서 기획 논의 사항들을 기록하고 작업을 하면 되는 것과 주도적으로 작업한 것을 분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프로젝트 회고까지 진행한 것들을 문서에 적게 되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 성과를 명확하게 만들도록 문서화 문화를 잡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 가지 문화 중 몇 가지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문화는 의식하지 않아도 발전시키면서 잘 지켜지도록 해야 하고요. 자동화와 알람, 템플릿을 복사하는 반복적인 리추얼을 통해서 팀원들이 지킬 수 있도록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문화가 지켜지기 위해서 팀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고 어떤 이야기든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안정적인 프론트엔드 팀으로 가기 위해서 아키텍처를 조금 더 고도화한 사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아키텍처는 프로덕트 플러스 팀원이라는 주제입니다. 아키텍처는 규모에 따라 결정됩니다. 아키텍처는 이제 프로젝트 개수나 팀원의 수 등 현재 개발 환경에 결정되며 인원수 한 명이 모듈 수십 개로 쪼개진 프로덕트를 지탱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의 반대로도 하나의 프로덕트를 수십 명이 변경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적합한 인원에 적합한 프로덕트 구조를 만들어 임무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아키텍처는 이러한 프로덕트의 구조와 인원 배치를 고려해서 적당하게 설계를 해야 합니다. 프론트엔드에서 아키텍처는 다음과 같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프로덕트 내의 폴더 스트럭처와 모듈에 분리된 형상을 나타낼 수 있고, 두 번째로는 프로덕트가 유저에게 전달되는 서버 인프라를 얘기할 수도 있고요. 세 번째로는 관심사에 따른 레파지토리의 사용 구조를 일컫을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 공통 스토어 아키텍처라는 것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PI 스토어 페이지를 분리한 아키텍처로서 리덕스 리액트 혹은 뷰와 뷰엑스 등으로 대변되는 그런 구조를 이야기합니다. 컨테이너로 비즈니스 로직을 분리하고 단방향 구조로 수정부를 알기 쉽다는 장점이 존재합니다. 이것들은 제가 처음에 배민 마켓 때 얘기했듯 소수의 인원이 여러 상태를 바꾸기에 굉장히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도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는데요. 페이지와 API는 수평적으로 확장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토어는 페이지가 많아지고 상태가 많아질수록 복잡해지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스토어에 의존적이지 않고 API와 페이지가 바로 매칭되면 이런 오버헤드를 줄일 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는 페이지 단위로 아키텍처를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팀원이 3명 이상이고 프로덕트가 어느 정도 커졌을 경우에 페이지별 담당자를 정하는 것이 굉장히 작업하는데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백스와 같은 라이브러리로 페이지별 상태 관리를 해도 비슷한 효과를 낼 수가 있고요. 비즈니스 로직을 각 컴포넌트에 대응하는 훅에서 작성하는 그런 아키텍처를 가집니다. 그래서 인원이 많아지면 페이지 단위로 쪼개는 방법이 굉장히 용이합니다. 이게 이제 가장 단순하게 아키텍처를 분리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하나의 프로덕트를 소수의 인원이 담당하기 위해서 공통 상태를 각 페이지별로 분리하게 됩니다. 스토어는 최대한 공통 상태만 듣고 있도록 진행을 해야 되고, 예를 들어 유저와 캐싱 데이터가 있겠죠. 그리고 API 데이터를 페이지 단위로 잘 처리하기 위해서 리액트 쿼리와 SWR 같은 모듈을 사용하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 아키텍처를 이제 생각을 해야 될 텐데요. 팀 인원에 맞는 업무량 리소스가 이제 업무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와 팀 인원에 비해 리소스 효율이 나오지 않는 경우, 그리고 공통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부분을 분리해야 하는 경우, 이럴 때 다음 아키텍처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공통 컴포넌트를 분리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비즈니스 로직을 분리하고 페이지 단위로 상태를 관리하게 되면서 빠르게 페이지 단위로 개발할 수 있게 되었지만, 페이지 단위로 레이아웃 개발하는 것은 여전히 많은 양을 작성하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 상황에서 개발자는 생산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공통 컴포넌트를 만들어 효율적으로 페이지 단위로 동일한 레이아웃을 보장시킬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하는데요. 예상외로 이 공통 컴포넌트 분리 작업은 많은 리소스를 들이게 됩니다. 컴포넌트 분리는 리소스가 굉장히 많이 수반되는 작업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모든 페이지의 사용성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안드로이드, iOS, 그리고 브라우저별 영향도가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통 컴포넌트는 디자인 규칙에 따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디펜던시가 생길 수도 있죠. 그리고 사용처에 따라 DI의 인터페이스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컴포넌트는 빈번하게 변경되지 않아야 합니다. 컴포넌트는 변화가 바로 프로덕트에 적용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작업하면서 컴포넌트에 부족한 기능이 보여도 계속 추가하거나 수정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공통 컴포넌트는 모든 페이지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컴포넌트의 변경점을 이제 히스토리가 아닌 버전 단위로 배포되어 버전 단위로 사용이 되어야 위에 그런 사항들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변경되지 않아야 하므로 컴포넌트를 프로젝트에서 분리를 해야 합니다. 롤업, 웹팩, 퍼셀, 그리고 마이크로 번들 등 여러 번들러를 이용해 npm 라이브러리를 만들고 그리고 프로젝트에서 분리되면 해당 컴포넌트만 관리하는 인원을 별도로 두어 버전 관리가 잘 되고 프로세스 담당자와 논의 후에 버전을 올리거나 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합니다. 특히 라이브러리의 버전이 올라가면 QA 협의 등을 통해서 전수 테스트를 진행해야 하며 라이브러리 단위 컴포넌트 시각적 회귀 테스트를 고도화를 진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 회사들은 별도로 분리된 컴포넌트 모음을 디자인 시스템이라고 명칭합니다. 하지만 저희 팀은 당시에 시스템 단위로 만든 건 아니기 때문에 디자인 컴포넌트 라이브러리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자인 컴포넌트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여러 프로덕트에서 컴포넌트를 가져와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조가 개선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형상을 유지하고 계속 수평적 확장이 진행되다 보니까 프로덕트가 엄청 많아지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프로덕트가 많아지니 다양한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첫 번째로 그레이존의 출현입니다. 디자인 컴포넌트 라이브러리는 아닌데 여러 프로젝트에서 함께 쓰여야 하는 것들이 또 필요해졌습니다. 그리고 서로 달라지는 프로덕트 환경도 한몫했는데요. 예를 들어 코딩 컴포넌트 규칙이나 프로덕트 간 팀원들의 도메인 이해 간극이 커지는 등 그런 문제점들이 계속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시의 프로덕트들을 한눈에 살펴보면 다음과 같았습니다. 이제 파란색은 외부 사용자용 서비스고 회색은 내부 사용자용 서비스였는데요. 단순히 계산만 해도 16개의 프로덕트가 있었고 이런 것들은 수평적으로 더 확장될 여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에서 더 프로덕트가 각자 수평적으로 확장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고 그래서 이렇게 유지가 되면 앞선 문제들이 더 크게 다가올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저희는 개선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어드민과 앱 서비스는 진화 방향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아까 회색과 파란색으로 말씀드렸는데 어드민 서비스는 업무 단계에서 효율적으로 많은 데이터를 쉽게 조작할 수 있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존재했고요. 앱 서비스는 쉽고 빠르게 사용하고 상품을 추천하고 제공할 수 있어야 하는 그런 도메인적 서로 간의 간극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프로덕트를 그룹화하게 되었습니다. 플랫폼과 서비스를 그룹화함으로써 이 그룹 단위로 동일한 로직과 컴포넌트를 공유하도록 제공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플랫폼의 어드민들은 API를 동일한 것을 사용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이제 하여금 서비스에서는 사용자 데이터도 동일하게 전달받을 상황들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서로가 각자 공통되고 동일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묶는다면 로직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분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노레포를 이용해서 프로덕트를 묶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노레포를 이용해 프로덕트 단위로 한 번 더 랩핑을 했고 이미지를 모노레포 내부를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앞에 보이는 이미지를 보시면 커먼 API, 그리고 훅스, 로직, 그리고 컴포넌트 등 프로덕트 전체에 있는 코드는 페이지의 비즈니스에 바로 찔러서 사용을 하거나 그러한 형태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는 프로덕트가 많아질수록 유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하단에 잘려있는 다른 프로덕트도 API나 로직 등 공통의 구성 요소를 사용해 찌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외부에 있는 디자인 컴포넌트 라이브러리를 중간에 커먼 컴포넌트 계층에서 한번 랩핑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컴포넌트는 랩핑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랩핑이 필요한 경우에는 몇 가지 프로덕트별로 엣지 케이스 등이 존재하는 경우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컴포넌트 라이브러리에 바로 넣지 않고 임시 방편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랩핑 컴포넌트도 존재할 수 있고요. 여기도 조금 더 알고 싶다면 제 2일차에 우리는 하나다 모노래퍼 with PNPM 발표를 더 자세하게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민스토어 웹프론트 개발팀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파트별 모노래퍼를 통한 고도화를 통해 파트를 분리를 했고요. 각 서비스별로 적합한 디자인 시스템들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 단위의 고도화를 통해 플랫폼은 수평적으로 늘어나는 프로덕트를 위한 보일러플레이트를 만들고 여러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보조 툴을 개발합니다. 그리고 서비스는 빠른 런칭과 페이드아웃을 위한 컴포넌트 합성 및 코어 로직을 발전시키고 네이티브 앱과 통신을 위한 통신 규칙 및 라이브러리 등을 제작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챕터는 제 미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여태까지 쉼없이 배민 커머스는 달려왔는데요. 저희 프론트엔드 챕터의 미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민 스토어 웹프론트 개발팀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은 세 가지가 방향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팀 문화와 빠른 개발을 위한 생산성, 그리고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 먼저 팀 문화를 살펴보면 코드 리뷰 문화도 있을 수 있고 자동화된 업무 프로세스, 그다음 팀 내 스터디 문서화 등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빠른 개발을 위한 생산성에는 보일러플레이트와 그다음에 아키텍처를 통한 이제 중국 로직 개선, 그리고 디자인 시스템, 그다음에 자동화 툴 개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으로는 테스트, 인프라, 모니터링, 서버 개발 등 여러 전반적인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서빙하는 데 집중하는 그런 해야 할 일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더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는 이런 팀 문화부터 알아보면 자동화와 연계된 업무 프로세스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시키고 그다음에 성장을 위한 환경을 만드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함께 알기 위한 환경을 지속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저희는 앞으로 개발자가 14명에서 20명을 늘어나고 30명이 늘어나는 그런 환경을 구축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빠른 개발을 위한 생산성 측면인데요. 저희는 손쉬운 수평적 확장을 위해서 보일러플레이트, 디자인 시스템, 라이브러리 등을 구축해야 하고 그리고 반복적인 업무를 줄이기 위해 콘텐츠 에디터, 배민 쇼핑 라이브 영상 편집 툴, 여러 업무 지원 툴을 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 프로덕트를 손쉽게 관리하기 위해서 모노래퍼, CLI, DX 등의 고도화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은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 측면인데요. 저희 서버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받기 위해선 BFF로 프론트엔드를 위한 결합값을 만들고 캐싱하는 인프라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페이지별 서버 프리렌더링 범위를 통해 첫 페이지 로드 속도를 향상시킨다든지 번들 용량 최적화한다든지 DX18의 기능을 적용한다든지 고도화를 진행을 하는 그런 측면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텍스트로만 보면은 이제 실제 아키텍처로 봤을 때보다 훨씬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실제 그림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미래 업무 프로세스입니다. 이제 파란색은 업무 요청자가 봐야 할 부분이고 주황색은 개발 담당자가 봐야 할 부분, 그리고 나머지는 시스템이 자동화하는 그런 동작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는 업무 요청이 오면 저희의 이제 슬랙 워크플로우 로 이제 업무 요청자가 업무 요청을 정리해서 전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긴랩과 이제 위키 등의 이제 지라, 컴플루언스 이런 시스템 등이 반응하게 되는데요. 긴랩에서는 해당 작업에 대한 브랜치를 자동으로 생성하고 그리고 긴랩에서 이렇게 생성한 정보를 토대로 위키와 지라에서는 위키를 생성하고 지라 티켓 안에 위키를 링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해당 릴리즈 노트, 만약에 이제 슬랙 워크플로우에 해당 배포 2를 정해놨다면 릴리즈 노트까지 추가가 되게 되죠.
그래서 긴랩에서 이제 개발자는 브랜치가 따지고 해당 개발 담당자가 해당 건을 개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해당 건을 개발을 하게 되어 MR 요청을 보내면 이제 지라에서는 인 코드 리뷰 상태로 자동으로 변경이 되고 개발 담당자는 개발에만 집중을 하면 되고 업무 요청자는 해당 상태가 변경된 티켓만 확인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MR 요청으로 하여금 이게 파이프라인 상에서 메인 브랜치로 머지가 되면 지라 티켓은 돈 상태로 변경이 되며 업무 요청자에게 돈 상태로 변경이 되었다는 메일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MR 요청에서 위로 보게 되면 이제 긴랩의 코드 리뷰어 자동 할당과 긴랩 파이프라인 결과값을 전송하는 등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랩 코드 리뷰어가 자동 할당이 됩니다. MR 요청이 생성이 되면. 그러면 코드 리뷰어가 자동 할당이 되고 메시지를 전달을 하면 개발자들은 그 코드 리뷰를 하기 위해서 배치된 개발자가 슬랙 메시지를 확인하고 그 MR을 리뷰를 하러 가게 됩니다. 해당 리뷰를 이제 완료해서 어프로브를 누르게 되면 다시 해당 작업 담당자에게 슬랙 메시지가 가게 되고 해당 슬랙 메시지를 통해서 서로 간 커뮤니케이션을 자동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to approve가 되면 MR은 메인 브랜치로 머지되고 해당 자동으로 베타와 데브의 환경에 배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배포가 되면 슬랙 메시지를 전송하여 작업 담당자들에게 이 작업은 머지되었다를 전달을 하게 되어 서로가 자동화될 부분은 자동화하고 개발 담당자가 확인해야 될 부분은 개발 담당자가 확인을 하고 업무 요청자는 해당 티켓으로 하여금 다 컨트롤을 하거나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동화된 업무 프로세스를 구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동화는 개발 담당자가 저희 팀에 있는 그런 업무에 이제 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미래 업무 프로세스를 위해서 데브옵스 등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프론트 서버를 구상한 이제 인프라 아키텍처도 존재하는데요. 이제 레파지토리 하나에서 이 레파지토리가 젠킨스를 통해 그 젠킨스가 코드 디플로이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한 번에 다 배포를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 베이스는 하나인데 여러 모노레포를 통해 비마트, 배민스토어, 배쇼라, 전국별미 등의 노드 프론트 서버가 배포가 되고 그리고 여러 프론트 서비스의 뒤편에는 비마트 BFF, 배민스토어 BFF, 배쇼라 BFF, 전국별 BFF 등 백엔드 4 프론트엔드 서버까지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유지 보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API는 인터널 API만 구축이 되어 인터널망에 있는 API를 저희 프론트엔드, 즉 백엔드 4 프론트엔드 서버에서 그것들을 취합해 프론트엔드에 해당하는 핏한 그런 API 스펙으로 프론트엔드 서버에 전달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프론트엔드 서버에서는 서버에서 호출도 할 수 있겠지만 서버가 아닌 브라우저에서도 호출을 통해서 해당 프론트에 핏한 그런 API를 통해 더 적합한 컴포넌트에 집중을 하고 컴포넌트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서버를 함께 작업하면 여러 이점을 가진 프로덕트를 폭넓게 구성할 수 있고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서버 지식이나 여러 챌린지도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덕트 아키텍처인데요. 이제 프로덕트 아키텍처는 여러 가지의 그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설명을 하면 웹 서비스 레이어와 디자인 시스템 레이어, 그리고 브릿지 레이어, 도메인 레이어, 데이터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웹 서비스 레이어에서는 웹 서비스를 띄우면 거기서 페이지들이 존재하고 그 페이지의 컴포넌트들은 디자인 시스템 레이어에서 컴포넌트를 가져와서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브릿지 레이어는 도메인 레이어와 데이터 레이어에서 데이터를 참조를 하여 브릿지 레이어에서 데이터들을 다 가공을 통해 페이지스에 해당하는 그 페이지들에서 비즈니스 로직을 꺼내다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그래서 일관적인
프로덕트 아키텍처로 러닝 커브를 완화시키고 여러 레이어가 분리되면서 재사용 코드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아키텍처를 미래에는 이렇게 그려갈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저희는 하고 싶은 말은 더 많지만 많은 일을 잘하기 위해서 저희 팀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더 많이 잘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분들의 이제 도움이 필요하고 저희는 이제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배민스톡 웹프론트 개발팀 공고에서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이렇게 끝이고요.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